잘못했어요,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어디서 사람 대우를 받으려고 해? 너한테는 계집도 사치야! 칠흑 같은 어둠 속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혹한의 바람이 몰아치는 마당 한 구석, 녹슨 계집 안이었습니다. 그 좁고 더러운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건 사나운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8년을 헌신하며 살아온 죄밖에 없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몽둥이를 든 채 짐승을 다루듯 아내를 짓밟았습니다. 피멍이 든 채 벌벌 떨며 그저 살려달라고 비는 아내. 옆에 묶인 사냥개조차 주인의 광기에 겁을 먹고 지저대는 생지옥 같은 밤. 이대로 그녀의 목숨이 끊어지는가 싶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고사리 같은 손 하나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바로 7살 난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건 전화 한 통. 그 짧은 통화가 끝나자마자 천하무적 같았던 폭군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몽둥이를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전원주택의 정원이었습니다. 장미 덩굴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 있었고 색색의 꽃들이 화단 가득 피어 있었죠. 누가 봐도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 정원 한가운데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장미의 가시를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38, 결혼 8년 차.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긴 소매 아래로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언뜻 보였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소매를 끌어당겨 그 자국을 가렸습니다. 마치 오랜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서연이 후다닥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 진태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서 있었죠. 건설사 대표답게 양복은 빳빳했고 구두는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가계부. 진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서랍에서 가계부와 영수증 뭉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진태는 소파에 털썩 앉아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무조사라도 하듯 그의 눈이 숫자 위를 날카롭게 훑쳤습니다. 고등어 10,000원. 근데 여기 적힌 건 15,000원이네? 아, 그게 5,000원은 오징어 값이었어요. 따로 적으려다가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태의 손이 서연의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그 행동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딴 주머니 찼어? 응? 5,000원 어디다 썼어? 아니에요, 여보. 정말 오징어. 됐어. 다음부턴 똑바로 적어. 진태는 가계부를 탁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000원. 고작 5,000원 때문에 이렇게 쪼들리는 것이 결혼 8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2층 아이방에서는 7살 우주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의 굵은 목소리가 들리자 우주는 재빨리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문 쪽을 향했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아이는 숨을 죽이고 아래층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자꾸 어지러워서 엄마를 부르고 싶었지만 아빠가 무서워 꾹 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태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밤 건설사 사장들
부부 동반 모임이야. 이거 입어. 쇼핑백에서 꺼낸 건 등이 깊게 파인 검은색 드레스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이건 좀 너무 노출이. 뭐, 내가 사온 거 맘에 안 들어? 진태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입을게요. 당연히 입어야지. 내 트로피답게 입어. 남들 보라고 데려가는 거야. 너 밥 먹이러 가는 줄 알아? 트로피. 서연은 그 단어를 꿀꺽 삼켰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레스를 들고 방으로 올라가던 서연이 우주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누워있는 게 보였죠. 서연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우주야, 괜찮아?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급히 체온계를 가져와 재보니 40도. 아이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서연이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진태가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왜 또 난리야? 우주가 열이 40도예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모임은 뭐? 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애가 너무 아파요. 순간 진태의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지금 나한테 토달아? 애 핑계대고 딴 놈 만나러 가려는 거지? 응? 아니에요, 여보. 진짜 아니에요. 우주 좀 보세요. 얼마나. 서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태가 창가에 놓인 화분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키우던 제라늄 화분이었죠. 닥쳐. 화분이 서연의 이마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화분이 그녀의 이마를 스치며 깨졌습니다. 붉은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너 제대로 한번 훈육 받아야겠다. 진태가 거실로 내려가더니 골프백에서 아이언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피를 흘리면서도 무릎으로 기어 우주방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제발. 우주가 보고 있어요. 꺼져. 진태는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서연의 비명이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주 가사 도우미 박 씨였죠.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하지만 도우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자기 방으로 뛰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쿵,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웅크린 채 맞고 또 맞았습니다. 2층 방에서 우주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신음소리가 이불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열에 들뜬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우주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폭행이 끝난 뒤 진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은 복도 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마룻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죠. 입술이 터졌고 갈비뼈 쪽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 정도로 정신 차릴 년이 아니지. 진태가 서연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거실을, 현관을 지나 정원까지. 서연의 몸이 바닥에 끌리며 기다란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끌려가면서 흐느낄 뿐이었죠. 바깥은 영하 10도의 혹한이었습니다. 정원 구석에는 커다란 철제 견사가 있었습니다. 진태가 키우는 도베르만 칸의 집이었죠. 시커먼 털을 가진 사냥개가 주인이 다가오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서연을 보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태가 견사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깨 똥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지푸라기 위에는 개가 먹다 남긴 사료가 흩어져 있었고 바닥은 질척했습니다. 들어가. 여보, 제발. 추워요. 죽을 것 같아요. 서연이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그녀의 등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서연의 몸이 견사 안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개똥과 지푸라기 위로 쓰러진 그녀의 얼굴에 흙먼지가 묻었습니다. 사람 대접해주니까 기어오르지? 진태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개 밥그릇에 남은 사료를 발끝으로 차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칸이랑 친구 먹어. 내 주제에는 이 계집도 호텔이야. 철컥. 진태가 쇠사슬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웅크렸습니다. 얇은 실내복 하나만 걸친 몸이 추위에 덜덜 떨렸습니다. 살을 애는 바람이 철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옆에서 으르렁거리는 사냥개의 눈빛이었습니다. 칸이 이빨을 드러내며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건지 개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습니다. 개똥이 묻은 지푸라기를 끌어모아 떨리는 몸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으르렁거리던 칸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한참을 서연을 경계하더니 슬그머니 다가와 그녀의 곁에 몸을 붙였습니다. 마치 떨고 있는 서연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처럼요. 서연은 그 온기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데 저 사람은.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시각 2층 아이방. 우주가 열에 들떠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창가에 다가갔는데 창문 밖으로 아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뭔가를 질질 끌고 정원 구석으로 가고 있었죠. 우주는 눈을 비볐습니다. 저게 뭐지?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엄마가 계집 안으로 던져지는 걸 7살 아이가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빠가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걸 아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봤습니다. 우주는 비명을 지르려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리 사이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줌을 지린 것이었죠.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죠. 진태가 술을 마시다가 소파에 드러누워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 테이블 위에는 너저분한 위스키 병들과 그의 최신형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주는 젖은 잠옷을 입은 채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계집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엄마가 저기서 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기어서 내려갔습니다. 한 칸, 한 칸.
숨을 죽이고 계단 중간쯤에서 우주의 발바닥에 뭔가 날카로운 게 박혔습니다. 아까 깨진 화분 조각이었죠. 아이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도착한 우주는 숨을 죽이고 소파 쪽을 살폈습니다. 아빠가 입을 벌린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우주는 살금살금 테이블에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패턴을 입력하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우주는 아빠가 평소에 누르던 패턴을 떠올려 봤습니다. 니은자? 아니, 기억자였던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억자를 그렸습니다. 실패. 다시 니은자를 그렸습니다. 또 실패. 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아이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모양을 그려봤습니다. 리을자. 딸깍. 잠금이 풀렸습니다. 우주는 후다닥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숫자 3개를 눌렀습니다. 112.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우주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입을 손으로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경찰 아저씨, 우리 아빠가 엄마를 계집에 가뒀어요. 엄마가 죽을 것 같아요. 피가 많이 나요. 빨리 와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를 물었지만 우주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소만 간신히 말했습니다. 평소에 엄마가 집 잃어버리면 경찰에 알려주라고 외우라고 했던 주소를요. 그때 소파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진태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우주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재빨리 전화를 끊고 이불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이 탁 소리를 냈습니다. 진태가 눈을 비볐습니다. 우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죽을 힘을 다해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피 묻은 발자국이 계단에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방에 들어온 우주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열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정원 구석, 어둠 속에서 계집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7살 아이가 이불을 꼭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영웅의 손가락이 방금 세상을 향해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관할 지구대.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들이 일일이 신고 접수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녹취된 음성이 흘러나왔죠. 경찰 아저씨, 우리 아빠가 엄마를 계집에 버렸어요. 떨리는 아이의 목소리에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타자를 치던 손이 멈추고 커피를 마시던 사람도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지구대 1팀장 박철민 경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47, 경찰 생활 20년 차. 동료들 사이에서 불곰이라 불리는 사내였죠. 덩치도 컸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애 목소리야. 가정폭력이다. 다 출동해. 박경희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젊은 순경 둘이 후다닥 일어나 장비를 챙겼습니다. 박경희가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사이렌 끄고 가. 가해자 자극하면 피해자가 더 위험해. 순찰차 2대가 소리 없이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신고된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박경희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짜리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정원도 넓고 외관도 번듯했죠.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가정집이었습니다. 여기 맞아요? 젊은 순경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경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집일수록 더 무섭다. 초인종 눌러봐. 딩동, 딩동.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러도 마찬가지였죠. 박경희가 대문을 흔들어 봤지만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담장 안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경희가 손전등을 켜고 담장 위를 비췄습니다. 상황이 급하다. 넘어가. 순경들이 담장을 타고 올랐습니다. 박경희도 뒤따라 넘었죠. 착지하자마자 정원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여기요, 여기. 한순경이 정원 구석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박경희가 달려갔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철제 견사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박경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얇은 실내복 차림의 여자가 개똥과 지푸라기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커다란 도베르만이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 빨리. 이런 미친. 박경희가 욕설을 삼켰습니다. 20년 경찰 생활에 별의별 현장을 다 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람을 계집에 가둬놓다니. 신기한 건 개의 행동이었습니다. 도베르만은 경찰들을 보고도 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의 곁을 지키듯 웅크리고 있었죠. 마치 이 여자를 보호하려는 것처럼요. 열쇠가 없어요. 자물쇠가 쇠사슬이에요. 순경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경희가 차에서 절단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절단기의 굉음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쇠사슬이 끊어지고 견사문이 열렸습니다. 박경희가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서연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숨은 쉬고 있었죠. 그때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쾅! 현관문이 열리더니 진태가 뛰쳐나왔습니다. 속옷 차림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누구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진태가 방망이를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박경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불곰 같은 체구가 진태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찰이야. 무기 내려놔. 경찰? 영장 있어? 영장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면 불법 침입이야. 진태가 악을 썼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박경희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긴급 체포 상황에는 영장 필요 없어. 방망이 내려놔. 한 번만 더 말한다. 뭐? 이 나라가 무슨 나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변호사가. 진태가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박경희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그가 진태의 방망이를 맨손으로 쳐내고 순식간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진태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얼굴이 흙바닥에 파묻혔죠. 흙. 당신을 특수폭행 및 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변호사? 감방 가서 선임해. 박경희가 진태의 양손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태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2층 창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아저씨. 우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창문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죠.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 때렸어요. 잡아가요.
그 한마디에 진태의 몸이 굳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진태가 고개를 들어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야, 이 자식이. 입 닥쳐. 박경희가 진태의 머리를 다시 바닥에 눌렀습니다. 소란의 동네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집 아니야? 건설사 사장? 세상에, 저 사람이 아내를 때렸대? 평소 이웃들에게 젠틀하게 인사하던 남자가 속옷 차림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모습. 그 광경이 밤거리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순경들이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주방 옆 작은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죠. 누구 있어요? 문 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경이 문을 두드리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가사 도우미 박 씨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까 무슨 일 있었죠? 다 봤을 텐데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고 있었어요. 도우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경은 그녀의 연락처만 받아두고 물러났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불러서 조사하면 되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응급조치가 시작되었죠. 박경희가 구급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병원까지 동행한다. 저 새끼는 지구대로 압송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순찰차에 실린 진태가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2층 창문에 여전히 서 있는 우주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태의 눈에 분노가 서렸지만 수갑이 채워진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7살 아이의 떨리는 전화 한 통이 악마를 무너뜨린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검사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참혹했죠. 갈비뼈 2대 골절, 전신 타박상, 저체온증.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동사할 뻔했다고요. 서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주는요? 우주는 어디 있어요?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간호사가 안심시켜줬습니다. 아드님은 경찰분이 보호하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그제야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온몸에서 밀려오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죠. 숨만 쉬어도 갈비뼈가 쑤셨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아.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시어머니 최 여사가 수행원 2명을 대동하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명품 가방에 명품 구두. 겉보기엔 품이 있는 노부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최 여사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눈에는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죠. 어머님. 서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향해 날아왔죠. 서연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손길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못난 것. 남편 내조를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됐어? 응? 어머님, 저는. 닥쳐.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최 여사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수행원에게서 검은 가방을 받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열리며 지폐 다발이 삐져나왔죠. 이게 뭐예요? 합의금이야. 여기 5억 원. 이거 받고 고소 취하해. 그리고 조용히 짐 싸서 나가.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걱정이 아니라 합의를 종용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합의 안 해요. 처벌 원해요. 뭐? 최 여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진태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부부싸움이 그렇지, 뭐. 내가 좀 참고 살면 안 되겠어? 참고 살라고요? 저 어젯밤에 계집에 갇혔어요. 개밥 먹으며 죽을 뻔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 왜 남편 말을 안 들어? 순순히 따라갔으면 될 일을 괜히 악을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며느리 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주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네. 너 같은 거지 발사기한테 내 손주 못 맡겨.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를 키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을 빼앗기겠다는 말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우주는 제 아들이에요. 절대 못 보내요. 아들, 내가 뭘로 먹여 살릴 건데? 응?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도 없으면서. 최 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내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맞은 걸로 소문낼 수 있어. 동네방네 내가 꽃꽂이 선생이랑 붙어 먹었다고 하면 누가 너 편들겠어? 평생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까?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병실 구석에 있던 간호사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눈치였죠.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말씀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데요. 계속하시겠습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짧은 단발머리.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당신 누구야? 최 여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여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지수입니다. 변호사요. 변호사? 누가 불렀어? 제가 연락했습니다. 문 밖에서 박철민 경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병실 안으로 들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신뢰하는 인권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분께 법률 조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최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까지 나타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한지수 변호사가 침착하게 최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녹음된 내용만으로도 협박죄 성립됩니다. 허위사실, 유포 협박, 양육권 관련 강요 발언까지 고소하면 사회적으로 꽤 시끄러워질 텐데 계속하시겠어요? 뭐야 2년이? 2년이라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요. 한지수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받아쳤습니다. 최 여사가 얼굴이 벌개져서 부르르 떨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병원이에요. 환자한테 소리 지르시면 안 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면회도 안 됩니다. 나가주시죠. 최 여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변호사가 버티고 서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죠. 그녀가 수행원들을 데리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고 봐, 서연아. 결국 너 혼자는 못 살아. 언젠가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최 여사가 사라졌습니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한지수가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서연 씨, 저도 이혼했어요. 네, 저도 맞았었거든요. 신혼 때부터 3년을 참다가 도망쳤어요. 서연이 놀란 눈으로 한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당당하고 강인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다니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맞은 사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때린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한지수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언니라고 생각하세요. 기대도 되고요. 제가 저 사람들 박살 내드릴게요. 서연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죠. 병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긴긴 밤이 끝나고 서연의 곁에 처음으로 진짜 아군이 나타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민 경위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왔어요. 그의 뒤에서 작은 얼굴이 삐죽 내밀었습니다. 우주였습니다. 열이 있던 아이는 엄마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서 다행히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또 울었던 게 분명했죠. 우주야. 서연이 팔을 벌렸습니다. 우주가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올라 엄마의 품에 안기려다가 온몸에 감긴 붕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아니야. 안 아파. 이리 와. 서연이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갈비뼈가 쑤셨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아빠 핸드폰 훔쳐서 아빠한테 혼날까봐 무서웠는데 그래도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 아이의 말이 흐느낌에 끊겼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뭐라고? 우주가 신고한 거야? 서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게 7살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어젯밤 경찰이 어떻게 온 건지 알 수 없었는데 그게 우주였던 것입니다. 아냐.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서연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주가 엄마 살린 거야. 우주는 영웅이야. 엄마의 영웅. 정말요? 나 잘한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거야. 모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박경희가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걸 들키기 싫었던 것이죠. 잠시 후 서연이 우주의 발을 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우주야, 발이 왜 이래? 아이의 발바닥에 거즈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계단에서 유리에 베인 상처였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거즈를 들춰보았습니다. 작은 발바닥에 붉은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아프지? 이거 엄마 때문에.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우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지를요. 아이를 안아주면서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다시는 이런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요. 복도에서 박경희가 우주를 불렀습니다. 우주야, 이리 와봐.
아이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박경희가 쭈그려 앉아 우주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찰 모자를 벗어 아이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모자가 커서 아이의 눈까지 푹 덮였죠. 삼촌이 경찰 20년 했는데 말이야. 박경희가 모자를 살짝 올려 아이의 눈을 찾았습니다. 어른들도 무서우면 못 움직여. 신고 못해. 근데 우주는 했잖아. 다리가 막 떨렸어요. 오줌도 쌌어요. 그래도 움직였잖아. 진짜 용감한 사람은 안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무서워도 움직이는 사람이야. 박경희가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주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야. 삼촌이 보증해. 우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철창, 개 똥 냄새, 으르렁거리는 개의 눈빛.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서연은 다시 계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진태가 철창 밖에서 비웃고 있었죠. 내 주제에는 이 계집도 호텔이야.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엄마.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느낌에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우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자다가 엄마의 신음소리에 깬 것이죠. 무서운 꿈 꿨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손 잡아줄게요. 이러면 무서운 꿈 안 와요. 서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처참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멍든 눈두덩, 터진 입술, 이마의 붕대. 8년간 맞으면서도 숨기고 참아왔던 흔적들이 이제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향했습니다. 긴 머리카락. 진태가 좋아했던 머리였습니다.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지. 그 말에 한 번도 자르지 못했던 머리였죠. 서연이 세면대 옆에 놓인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가위질이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싹둑. 검은 머리카락이 세면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위질이 계속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사라지고 짧은 단발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과 이별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안 숨어. 서연이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 새끼 지키려면 내가 악기가 되어야 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 서연을 본 한지수 변호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머리 자르셨네요. 네.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한 변호사님, 저 정식으로 사건 의뢰할게요. 어떤 걸 원하세요? 이혼이요. 양육권이요. 그리고 서연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사람 징역형이요. 전부 다 원해요. 한지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병실은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박경희는 형사사건 증거 수집을 맡았고 한지수는 민사소송 준비와 전략을 짰습니다. 서연도 기억나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동네 부녀회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꽃꽂이 선생이랑 바람이 났대요. 그래서 자해 공갈을 한 거예요. 거짓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나갔습니다. 가사 도우미에게도 손을 썼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와 함께 이런 부탁을 했죠. 사모님이 평소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자해했다고 써. 그렇게만 하면 1,000만 원 더 줄게.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진태가 풀려났어요. 한지수 변호사가 병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났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한지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막대한 보석금을 썼고 정관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였습니다. 돈과 인맥의 힘이었죠. 그 시각 구치소 앞 진태가 정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진태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아내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했어요. 평소에도 자해 성향이 있었고 저는 말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였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죠. 며칠 전까지 아내를 계집에 가둔 남자의 얼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연기가 능숙했습니다. 빨리 오해가 풀려서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진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대기 중이던 검은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난 뒤 최 여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업자 불러. 오늘 밤 안으로 끝내야 해. 그날 밤 진태의 집. 거실에 낯선 남자 2명이 와 있었습니다. 데이터 삭제 전문 업자들이었죠. 그들이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디가우징으로 완전 삭제합니다. 복구 불가능하게요. 업자가 설명했습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저장 매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진태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해. 티끌도 안 남게. 네, 걱정 마십시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하드디스크에 담긴 모든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진태가 서연을 폭행하고 계집에 가두던 장면. 결정적인 증거가 한순간에 지워졌습니다. 진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뭘로 나를 잡겠어. 한편 진태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부장급 이상 임원들이 회의실에 불려 모였죠. 탄원 섰어. 강 대표가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인자한 분인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해고였죠. 직원들은 양심을 속이고 펜을 들었습니다. 강진태 대표는 평소 직원들에게도 자상하시고 가족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런 거짓 탄원서가 수십 장씩 쌓여갔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퇴원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을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남자들이 대문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었죠. 누구세요? 이 집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집인데요. 저 이서연이에요. 서연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주인 허가 없이는 출입 불가입니다. 집주인이 저예요. 현재 이 집의 관리 권한은 강진태 씨에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한지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이 집에 거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출입을 막으면 불법이에요.
영장 가져오시면 협조하겠습니다. 경비원들은 벽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태가 미리 손을 쓴 것이었죠. 서연은 자기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엄마, 내 토끼 인형은요? 우주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아끼던 헌 토끼 인형이 방에 있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함께 잤던 인형이었죠. 미안해, 우주야. 못 가져왔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새 친구 사면 되죠. 엄마랑 같이 있으면 돼요. 7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최 여사가 뿌린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임시로 머물던 고시원 근처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장을 보는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 아니야? 남편 감방 보내려고 자해한 여자. 어머, 맞네. 독하다더니.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꽃꽂이 선생이랑 바람났다면서? 현장 걸려서 맞은 거래. 요새 여자들 무서워. 서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슈퍼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골목에서 서연이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맞아서 생긴 상처보다 이 2차 가해가 더 아팠습니다.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지수 변호사 사무실. 서연이 앉아 있었고 한지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CCTV가 삭제됐어요. 복구 불가능하대요. 그럼 증거가 집에서 찍힌 영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외부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한지수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래요. 피해자는 증거 들고 오라고 하고 가해자는 증거 다 없앨 시간을 줘요. 미치겠네, 진짜. 서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막막했습니다. 8년간의 폭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빠져나갈 것이고 자기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우주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죠. 서연이 뒤척이다가 갈비뼈 쪽이 욱신거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그때 문득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심하게 맞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지만 아는 병원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진태에게 들킬까 봐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옆 동네 읍내까지 갔었죠. 낡고 허름한 정형외과였습니다. 서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길까봐 무서웠으니까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한지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3년 전에 제가 몰래 다녔던 병원이 있어요. 거기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새벽 2시였지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어디예요?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철민 경위의 차가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서연과 한지수 변호사가 차에 올랐습니다. 우주는 박경희의 후배 여경에게 맡겨두었죠.
차가 도심을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리자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사라지고 낮은 상가들과 밭이 보이기 시작했죠. 여기가 그 동네예요? 한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전에 여기까지 왔어요. 왜 하필 이렇게 먼 데까지요? 박경희가 백미러로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절대 못 찾을 곳이어야 했거든요.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는 병원에 가면 남편한테 연락이 갈 것 같았어요. 동네 병원은 다 얼굴을 아니까. 그래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한지수가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가 작은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기억을 더듬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왼쪽으로 꺾고 골목을 지나고 그러다 어느 건물 앞에서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였는데 서연이 가리킨 곳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대신 예쁘게 꾸며진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숲속의 오후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3년 사이에 병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려 카페 앞에 섰습니다. 2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어요.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한지수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기록도 다 없어졌을 거예요. 병원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어떡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경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사장이 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경희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예전에 병원 있었죠? 아, 네. 서울 정형외과요. 원장님이 은퇴하시면서 문 닫으셨어요. 그 원장님 연락처 혹시 아세요? 사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연락처는 모르는데 그 원장님 가끔 여기 오세요. 단골이시거든요. 정말요? 네. 매주 금요일마다 오셨는데 요즘은 뜸하시네요. 시골에 내려가셨다고 들었어요. 박경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디 시골인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근데 여기 노인정 어르신들은 아실지도 몰라요. 원장님이 거기서 장기 두시곤 했거든요. 박경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과 한지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노인정 가봅시다.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3사람이 읍내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마을회관 건물 한쪽에 작은 노인정이 있었죠. 안에서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박경희가 들어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약간 긴장한 기색이었죠. 예전에 서울 정형외과 하시던 원장님 아시죠? 그분 어디 계신지 혹시 아세요? 아, 김 원장.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 양반 참 마음이 좋아. 형편 안 되는 사람들 외상도 많이 해줬지. 돈 없다고 안 봐주는 법이 없었어. 은퇴하시고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시골 내려갔지. 여기서 한 30분쯤 더 들어가면 청평리라고 있어. 거기 텃밭 가꾸면서 산다고 했어. 박경희가 주소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충의 위치를 설명해 줬죠. 고맙습니다. 박경희가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희미하게 빛이 돌았습니다.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읍내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고 한참을 달린 끝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지나가는 농부에게 물어물어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었죠. 처마 밑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박경희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세요?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조끼를 입고 있었죠. 누구시오? 저희 서울에서 왔습니다. 혹시 김영수 원장님이신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노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너 그때 그 새댁 아니야? 서연도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3년 전 떨리는 손으로 갈비뼈를 치료해주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원장님, 아직도 안 도망치고 살았어? 이 사람아. 노인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이 마루에 올랐습니다. 노인이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한지수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을 고소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것, 3년 전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기록, 내가 가지고 있어. 네. 서연이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노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금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철제 금고였죠. 노인이 번호를 누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와 사진이 나왔습니다. 의사생활 40년에 딱 한 번 환자 기록을 따로 빼돌렸어. 노인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새댁이 남편을 고소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 쓰라고.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3년 전 진료 차트였습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있었고 온몸이 멍든 서연의 폴라로이드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노인의 자필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습 폭행 및 방어은 뚜렷함. 갈비뼈 골절 2회차. 경찰 신고 요망했으나 환자가 거부함.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사진 위에 번졌습니다. 이게 있었어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강제로라도 신고했어야 했는데 환자가 싫다고 해서 그냥 보냈어. 내가 겁쟁이였어. 괜히 나서면 나만 힘들어질 것 같아서.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이 새댁 생각이 안 떠난 적이 없어. 그 남편한테 맞아 죽진 않았을까? 아이는 무사할까? 잠을 못 잤어. 서연이 노인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이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생명줄이에요. 서연이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지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노인이 서연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꼭 이겨. 원장님, 혹시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 서라면 서지. 이 늙은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때 못 지켜줬으니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게. 돌아오는 차 안, 박경희가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걸로 그놈 구속 못 시키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경찰 배지 반납합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에 품은 서류 봉투를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아무도 몰래 찾아갔던 그 허름한 병원이 자신을 구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둘 서연의 곁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기록만으로는 3년 전 일밖에 증명이 안 돼요. 이번 사건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지수는 진태집 주변 이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몰라요. 남의 집 일에 관심 없어요. 첫 번째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 집이요? 글쎄, 저희는 별로 교류가 없어서.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한데 바빠서요. 세 번째 집에서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지수가 초인종을 누르자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었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죠. 한지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최 여사가 무서운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최 여사가 먼저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최 여사가 동네 부녀회장 집을 방문했었죠.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별거 아닌데 받아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 집 일에 이웃들이 관여 안 하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요즘 경찰이고 변호사고 막 들쑤시고 다녀서. 부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그 후로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들 입을 다물었죠. 최 여사의 돈과 인맥이 마을 전체를 침묵시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주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죠. 서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고시원에서 작은 화분들을 구했습니다. 예전에 정원에서 키우던 것들과 비슷한 종류였죠. 제라늄, 베고니아, 작은 허브 화분. 서연은 밤새 정성껏 화분을 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예전 집 동네를 찾았습니다. 이웃집 문 앞에 하나씩 화분을 놓았습니다. 화분마다 작은 편지가 꽂혀 있었죠.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며 감사했습니다. 제 꽃을 좋아해 주셨던 거 알아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화분만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이 우산도 없이 동네를 걸었습니다. 아직 화분을 놓지 못한 집이 몇 군데 남아 있었거든요. 빗줄기가 굵어졌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집 한 집 문 앞에 화분을 놓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옆집 창문 커튼이 살짝 열렸습니다. 독거노인 할머니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비에 젖은 서연이 화분을 놓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 강진태 씨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변호사님이 명함 두고 가셨잖아요. 아, 네. 혹시 할 말이 있어요. 만나 주실 수 있어요? 한지수와 서연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그마한 분식집이었죠. 구석자리에 70대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옆집에 살던. 알아. 앉아.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화분. 고마웠어. 아니에요, 할머니. 예전에 김치도 챙겨주시고 우주 간식도 주시고 제가 감사하죠. 할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 다 알고 있었어. 네. 밤마다 그 집에서 소리가 났어. 짐승 우는 것 같은 소리. 처음엔 개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 소리였어. 여자가 우는 소리. 맞는 소리.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새벽에 울음소리 들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밖을 봤는데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 집 눈밭에 핏자국이 있었어. 현관에서 정원까지 길게. 그게 너였구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도 맞았었죠.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새벽에 눈을 퍼서 코에 대고 있었습니다. 왜 신고 안 하셨어요? 한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서웠어. 저 집 부자잖아. 건설사 사장이고 내가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쩌나 싶었어. 난 혼자 사는 늙은이인데.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가씨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내가 겁쟁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이해해요. 무서우셨잖아요. 이제라도 도울게. 법정에 가서 증언할게. 내가 들은 거 다 말할게. 한지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용기를 내자 다른 이웃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앞집에 사는 30대 부부가 연락해 왔습니다.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한지수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차 블랙박스에 뭔가 찍혔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집 앞에 차를 세워두거든요. 블랙박스가 주차 모드로 계속 녹화되는데 그날 밤 시간대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뭔가가 보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정원 쪽으로 끌고 가는 그림자였습니다. 흐릿하긴 한데 이거 강 사장 맞죠? 한지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현관 CCTV도 있어요? 네,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이것도 뭔가 찍혀 있어요. 한지수가 영상 파일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영상 분석 업체에 의뢰했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흐릿한 영상을 보정했습니다. 남자의 윤곽과 체형이 확인됩니다. 전문가가 보정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진태의 실루엣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박 씨였죠. 그날 밤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철민 경위가 도우미를 찾아갔습니다. 도우미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 경위가 노크하자 겁에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뭐예요? 박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저 할 말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문을 닫으려는 도우미를 박경희가 막았습니다. 알아요. 최 여사한테 돈 받은 거, 거짓 진술서 쓴 거. 도우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위증이에요. 지금이라도 진실 말하면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감옥 가요. 어떻게 할래요? 도우미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진실을 말해요. 그날 밤 뭘 봤어요? 도우미가 흐느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사모님을 때리는 거 봤어요. 골프채로 피가 막 나고 사모님이 저한테 눈으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도우미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중에 창문으로 봤어요. 사장님이 사모님을 계집에 넣는 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신고하면 저도 죽을 것 같았어요. 박경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 말하면 돼요.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어요? 도우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런 짐승 같은 놈을 이웃으로 두고 살았다니. 그 불쌍한 며느리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태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문을 닫았던 집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습니다. 한지수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 씨, 증인이 5명이나 확보됐어요. 탄원서도 20장 넘게 들어왔어요. 서연은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예전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이웃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나눠준 화분들이 창가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제라늄, 베고니아, 허브, 꽃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마침내 꽃으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죠. 건설사 대표의 아내 감금 사건은 뉴스에 여러 번 보도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 예전에 겁에 질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떨려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8년 떨었으니까. 이젠 안 떨려요. 그 말에 한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이 거의 꽉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맨 뒷줄에 앉아 있었고 동네 주민 몇몇도 와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도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때 피고인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연문이 열리고 진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본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태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거든요. 목에는 보호대를 두르고 얼굴은 창백하게 분장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코스프레였죠.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프긴 아픈가 봐. 불쌍해 보이네. 진태의 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러려고 일주일 내내 병원에 입원했대요. 동정심 끌려는 거예요. 방청석 맨 앞줄에는 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염주를 굴리고 있었죠.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눈은 차갑게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긴장감이 법정을 감쌌습니다. 진태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의 정관 변호사였죠. 그가 능숙한 말솜씨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서연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해 성향도 있었고요. 그날 밤의 상처도 자해로 인한 것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아들 강우주 군은 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입니다. 일일이 신고도 어머니의 교사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7살 아이가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지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까지 이용하는 비열한 전략이었죠.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김영수 원장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한지수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3년 전 이서연 씨를 치료하셨죠? 네. 갈비뼈 골절로 오셨습니다. 전신에 타박상도 있었고요. 그때 환자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전형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처였습니다. 방어흔이 뚜렷했어요. 상습적으로 맞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진태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장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6입니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3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하시죠? 기록을 남겨뒀으니까요. 사진도 있고요. 그 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은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착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밤마다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우는 소리, 맞는 소리. 확실합니까? 텔레비전 소리는 아니었고요. 진태 측 변호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사람 소리하고 텔레비전 소리를 구분 못하겠어요? 나도 귀는 밝아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70대 독거노인의 증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치매 검사는 받아보셨습니까? 치매라니.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 남자가 미친 거지. 사람을 계집에 가둬놓고 뭐가 정상이야.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세요.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태 측 변호사의 공격이 거셌습니다. 증인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죠. 서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판사가 한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한지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태가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피고인 측은 집 안 CCTV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증거인멸이죠. 하지만 한지수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증거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한지수가 증거물을 들어 보였습니다. 낡은 태블릿 PC였습니다.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아이의 물건이 분명한 기기였죠. 이것은 피해자의 아들 강우주 군의 태블릿입니다. 사건 당일 밤 아이는 이 기기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태블릿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하던 게임은 동물 키우기라는 앱입니다. 어머니가 사준 유일한 게임이었죠. 그런데 이 게임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게임 중 음성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인데 그날 밤 이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녹음이 거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담고 있습니다. 재생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님?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 지르는 남자의 소리가 들렸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쿵. 그리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제발. 우주가 보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 그리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야. 죽고 싶어? 퍽, 퍽퍽. 둔탁한 타격음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으악, 잘못했어요. 계집에 처박혀 있어. 너 같은 건 개밥이나 먹어. 녹음이 멈췄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판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지수가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갑자기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최 여사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최 여사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외면했죠. 법정 경위가 와서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진태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거 조작이야. 환자 행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일부러 녹음한 거야. 조작이라고. 믿지 마세요.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따위 증거로 나를 어쩌겠다는 거야. 진태가 방청석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죠.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습니다. 진태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자식들아. 전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끌려나가면서도 진태는 악을 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남자. 무서워서 떨기만 했던 남자. 그 남자가 추잡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8년간의 지옥이. 며칠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맨 앞줄에 앉아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지수 변호사가 함께했죠. 박철민 경위도 방청석 구석에 와 있었습니다. 진태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광기는 사라지고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휠체어도 없었고 목보호대도 없었습니다. 연기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진태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영하의 날씨에 개 사육장에 감금하여 생명의 위협을 가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을 협박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지수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잘됐다, 당연하지라는 소리가 들렸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간의 지옥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진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눈이었죠. 2년이. 진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습니다. 진태가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나와서 가만 안 둬. 서연은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판사에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그 남자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진태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뉴스에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그의 건설사에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했고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죠. 결국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최 여사의 말로도 비참했습니다. 아들 회사에 연대 보증을 섰던 터라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화려했던 저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명품들도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변두리의 좁은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가 좁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서연이 나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인터뷰였죠. 서연이 밝은 얼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합니다. 새 출발을 했어요.
최 여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텔레비전에 집어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최 여사는 초라한 방 안에서 혼자 분을 사겨야 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심의 한 골목에 아담한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알록달록한 꽃들이 보였죠. 간판에는 예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리블룸 플라워. 가게 안에서 서연이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앞치마를 두르고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절대 입지 못했을 옷이었습니다. 반팔 사이로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일부니까요.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수 변호사였죠. 손에 커다란 화환 주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대박 났다면서요? 한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소송 끝나고 위자료 받아서 이 가게 차릴 수 있었잖아요. 언니는 무슨, 다 서연 씨가 해낸 거죠.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더니 커다란 화분이 들어왔습니다. 화분 뒤에서 박철민 경위의 얼굴이 나타났죠. 왔어요? 비번이라서 왔습니다. 이거, 개업 선물. 박경희가 쑥스러운 듯 선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죠. 꽃 이름 하나도 모르는데 여기 오니까 좀 어색하네요. 삼촌, 왜 얼굴 빨개요? 어디선가 우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가방을 메고 서 있었죠. 키가 훌쩍 컸습니다. 1년 사이에 제법 의젓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야. 덥잖아, 오늘. 박경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주가 깔깔 웃으며 박경희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삼촌. 우리 우주 많이 컸네.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우주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100점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우주 최고다. 가게 벽에는 우주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거기에는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죠. 엄마, 자기 자신, 한지수 언니, 박철민 삼촌. 그림 아래에는 아이의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옥을 건너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때 가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리블룸 플라워입니다. 아가씨? 나야, 옆집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영감 기일인데 국화 좀 보내줘. 예쁜 걸로. 네, 할머니.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꽃을 구경하는 척했지만 자꾸 망설이고 있었죠. 서연은 그녀의 눈가에 옅은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떤 꽃 찾으세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이 1년 전의 자신 같았습니다. 겁에 질려 있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 서연이 명함 하나를 꺼내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힘드시면 여기 연락해 보세요. 네. 좋은 변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제 친언니 같은 분이에요. 여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서연이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들 있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뿌린 씨앗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연대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었죠.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기 전이었습니다. 서연, 우주, 한지수, 박철민 네 사람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한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찍자. 기념으로. 아, 저는 됐습니다. 박경희가 손사래를 쳤지만 우주가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삼촌도 같이 찍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서연이 우주를 안았고 한지수와 박경희가 양옆에 섰죠. 휴대폰 타이머가 돌아갔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게 뒤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죠. 간판에 리블룸이라는 글자가 노을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리블룸. 다시 피어나다. 짓밟힌 꽃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계집에 갇힌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